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저는 시립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해온 사회복지사 김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들입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경우가 바로 퇴원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죠. 치료가 끝나면 다른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비워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회복지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니까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미리 알아두시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정말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의료법 제24조를 보시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에는 퇴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병원은 그냥 나가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저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 잘 알아요.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다음 주까지 퇴원 준비해 주세요라고 간단히 말하고 끝내버리죠. 왜 그럴까요?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병을 고치는 전문가예요. 하지만 퇴원 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퇴원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퇴원 계획서를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서로 받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구두로만 설명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문서로 받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법적으로 퇴원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환자가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환자 권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두 번째, 퇴원 계획서를 받을 권리. 세 번째,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권리. 네 번째, 필요시 퇴원을 연기할 권리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원 연기도 가능해요. 물론 의학적으로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어렵지만 사회적 사유로 인한 단기 연기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박할머니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5세 박할머니는 뇌졸중으로 2달간 입원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들, 딸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집에 혼자 계시기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죠. 할머니가 처음엔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입해서 담당 의료진과 면담을 요청했고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퇴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2주의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적절한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퇴원 계획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온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병원 사회복지사 적극 활용하기. 모든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알아도 사회복지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사회복지사니까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퇴원 계획 수립, 요양원 연계,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가족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호사실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 상담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상담하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퇴원 후 거주지 문제로 사회복지사와 긴급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관 연계 서비스.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있고 여기서 정말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 거주지 제공, 요양원 연계, 재가 서비스 연결, 경제적 지원, 심리적 상담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관에 연락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데 갈 곳이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응급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기 보호시설, 임시 거주 지원, 응급 생계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응급 지원 제도들.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공공요양원 우선 입소, 단기 보호 서비스, 응급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의료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사들도 모든 제도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고 요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응급 상황에서는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의료진은 많지 않아요. 네 번째, 민간 자원 활용하기.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 NGO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민간 자원들이 공공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는 교인이 아니어도 응급 상황의 어르신들을 위해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불교 단체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곳들이 있고 가톨릭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도움을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 때로는 퇴원이 아니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의료비 때문에 퇴원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등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퇴원 계획을 천천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활용.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족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해주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대신 한 달만 임시로 도와달라, 요양원 찾을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퇴원 통보를 받았을 때 당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퇴원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퇴원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문서로 받으세요. 구두로만 전달받으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퇴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서인지, 경상 부족 때문인지, 의료비 문제 때문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 의료진에게 퇴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퇴원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즉시 요청하세요. 퇴원 후 갈 곳이 없어서 사회복지사와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단계 상담 및 상황 분석 12일 내에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와 면담할 때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해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거든요. 가족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녀가 몇 명인지, 연락이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적 상황도 중요해요. 월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있는지, 의료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알려주셔야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건강 상태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 요양원에 가고 싶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등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기관에 동시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복지관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문의하세요. 복지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가능하면 여러 복지관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대기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두세요. 당장 입소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요양원은 대기 기간이 길어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중요해요. 가족, 친지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 단체들의 지원 가능성도 알아보세요. 종교단체, NGO, 자원봉사 단체 등에 연락해 보시면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4단계 최종 결정 및 실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한 후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경제적 부담, 건강 상태에 맞는지 여부, 가족들의 지원 가능성, 장기적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되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료기록서,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퇴원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두세요. 누가 데리러 올 것인지, 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인지 미리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정말 어디서든 필요하거든요. 신분증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분증 사본도 따로 준비해 두시라는 거예요. 원본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사본은 집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또 하나는 지갑이나 가방에 따로 넣어두세요. 건강보험증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증은 플라스틱 카드형이잖아요. 이것도 분실할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개인정보 보안은 신경 쓰셔야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료기록 사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준비 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주요 검사 결과, 진단서, 처방전 같은 것들을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기존 병력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훨씬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꼭 만들어 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방법, 복용 이유까지 자세히 적어 두시면 좋아요.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어요. 가족 연락처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휴대폰에만 저장해두지 마시고 종이에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 이웃분들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서 위급할 때 찾아 헤매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연락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번호들은 평소에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정말 절실해져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은 정말 유용한 번호예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모든 문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모든 걸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상담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혼자서 인터넷 찾아다니며 헤매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 통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만 1000번도 꼭 저장해 두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보험료 문의할 때, 병원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볼 때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지원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관 번호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복지관 번호를 찾아서 저장해 두세요. 인터넷에서 지역명 사회복지관으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복지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상담 서비스, 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까지. 그리고 복지관 직원분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번호도 정말 중요해요. 각종 증명서 발급, 복지 신청, 생활 관련 민원 처리할 때 모두 주민센터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번호를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미리 저장해 두시고 운영 시간도 함께 메모해 두세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가족들과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이 놀라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알아야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족들이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관련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도 꾸준히 소통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로,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세요. 때로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막연히 도와줘라고 하면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거든요. 병원 예약 잡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복지 제도 관련 정보 좀 찾아줄 수 있을까? 가끔 안부 전화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전화나 영상통화로라도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도움은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준비사항들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것과 상황이 닥쳐서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퇴원 통보를 받았을 때,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할 때, 그 순간의 절망감과 두려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는 여러분을 위한 안전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안전망을 찾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 퇴원 연기 요청하는 방법,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방법, 각종 지원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방법들을 기억해 두세요. 의료진이 안 알려주는 방법들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의료진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의료 전문가이지 독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하고 직접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서 퇴원 통보를 받고 막막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먼저 담당 의료진에게 퇴원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문의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도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냥 곁에서 함께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병원 사회복지사, 지역 사회복지관 직원,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